해병대 투스타 사단장 따림을 감추고 혼자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던 여군이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남자 군인에게 부조리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물대포까지 맞으면서 실명의 위기까지 처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이자 해병대 장군이 헬기를 타고 나라와 부대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창끝과도 같은 섬 백령도에 내리는 새벽은 언제나 짙은 해무와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본토의 안락함과는 단절된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처럼 섬 전체를 감돌았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흑룡부대의 위용은 그 섬의 거친 자연과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흑룡부대의 심장부인 특수수색대대로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다. 하진민 중사.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해병대 이사단장 하동진 소장의 딸. 27의 젊은 나이에 해병대 부사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그녀였지만 그 평가는 언제나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꼬리표와 함께했다. 진흙탕을 구르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훈련의 고통을 이겨내며 얻은 최우수 부사관 칭호마저도 누군가의 입을 거치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당연한 결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진미는 그 그림자가 싫었다. 아버지의 명예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해병 하진민이라는 이름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험하고 고대기로 악명 높은 곳, 실전과 가장 가까운 땅, 백령도 6여단 특수수색대대로의 자원을. 그 결정에 아버지 하동진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진미는 읽을 수 있었다.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딸의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수송선을 타고 백령도 용기포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진민을 맞이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었다.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온통 잿빛과 국방색뿐이었지만 진민의 눈은 그 어떤 때보다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진짜 전장이었다. 특수수색대대 본부 건물 앞에 차가 멈췄다. 위압적으로 서 있는 건물과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가 그녀를 맞았다. 진미는 군장을 고쳐 매고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대대장에게 전입 신고를 마친 그녀가 배속된 곳은 삼중대. 그리고 그녀의 직속 상관이 될 삼중대장과의 첫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합니다. 중사 하진민 금일부로 제3중대에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사무실 안 책상에 앉아있던 대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롭게 다듬은 짧은 머리, 햇볕과 훈련으로 다져진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 그의 가슴에 박힌 붉은 명찰에는 최강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최강혁 대위. 해병대 내에서도 독사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훈련 방식은 구시대적이라고 불릴 만큼 가혹했고 병사들의 인권이나 개인의 사정보다는 오직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결과에만 집착했다. 그의 중대는 늘 최고의 훈련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부상자와 낙오자도 가장 많았다. 그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되었다. 최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민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환영의 기색 대신 노골적인 시험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진민 중사라. 소문은 익히 들었소. 사단장님의 영예께서 어찌 이런 험한 곳까지 행차하셨는지 모르겠군. 비꼬는 듯한 말투였지만 진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이곳이 해병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실력이라. 최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하 중사의 그 실력이라는 게 책상 위에서 배운 이론인지 아니면 진짜 진흙탕에서 굴러 얻은 것인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거요. 확인시켜 드릴 자신 있습니다. 진민의 단호한 대답에 최 대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내일부터 중대 훈련이 시작된다. 우리 중대의 방식은 하 중사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요. 인권이니 합리성이니 하는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선 오직 명령과 복종,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만이 존재할 뿐이니까. 내 방식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돌아가도 좋소. 사단장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자 사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단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진미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최 대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는 해병입니다, 중대장님. 해병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최강혁 대위의 입가에 옅은 냉소가 스쳤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진미는 소리 없이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등 뒤에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생활관으로 걸어가는 내내 백령도의 거친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그 바람은 차갑기보다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최강혁 대위라는 인물은 그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자 그녀의 신념을 시험할 가장 혹독한 시련이 될 것임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거대한 벽과 마주한 것이다. 생활관에 도착한 진미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풀었다. 함께 생활할 부사관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왔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도 최 대위에게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진민을 사단장의 딸로 보고 있었고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기를 하는 듯 했다. 진민은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관물대에 가족 사진을 세워두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해병대 정복을 입은 아버지와 나란히 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뛰어넘어야 했다. 창밖으로 훈련장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진미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굳게 다짐했다.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바꾸어 놓겠다. 그녀의 새로운 전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붉은 명찰을 단 해병 하진민의 진짜 이야기는 백령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 그렇게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살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할 것이 깊은 절망일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지를. 백령도의 바다는 변덕스러웠다. 잔잔한 수면은 금세 성난 파도로 돌변했고 짙은 해무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흑룡부대 특수수색대대에게 바다는 훈련장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하진민 중사가 전입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차가운 바다는 그녀와 최강혁 대위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첫 번째 격전지가 되었다. 훈련은 IBS 해상 기동 훈련이었다. 7명이 한 조가 되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안을 달리고 파도를 뚫고 목표 지점까지 기동한 뒤 복귀하는 해병대라면 누구나 거치는 기본적이면서도 극악무도한 훈련. 하지만 최강혁 대위의 훈련은 거기에 독사라는 그의 별명에 걸맞은 잔혹함이 더해졌다.
대가리 박아. 최대위의 불호령이 백사장에 울려 퍼졌다. 목표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중대원 전체가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드는 모래사장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소금물이 코와 입으로 역류했지만 누구 하나 흐트러짐을 보이지 못했다. 최대위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연신 고함을 질렀다. 이따위 정신력으로 적과 싸우겠나? 파도가 무섭나? 바닷물이 차갑나? 적의 총알은 이것보다 더 차갑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겨내지 못하는 놈은 해병이 될 자격이 없다. 하진민 중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부사관으로서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대열의 가장 끝에서 유독 심하게 몸을 떠는 이진우 일병이었다. 입대 전부터 몸이 약했던 이진우 일병은 이미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다. 진미는 직감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그녀는 머리를 들고 최대위를 향해 외쳤다. 중대장님, 이진우 일병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체온증이 의심됩니다. 잠시 훈련에서 제외하고 의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의 시선, 다른 부사관들의 시선, 그리고 최강혁 대위의 불타는 듯한 시선이 일제히 진민에게로 쏠렸다. 감히 최 대위의 훈련 방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최 대위가 성큼성큼 진민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중사, 지금 뭐라고 했나? 이진우 일병 위험합니다.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지휘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 책무? 최 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여기가 유치원인가? 나약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을 텐데. 고작 이 정도 추위에 벌벌 떠는 놈은 전장에 나갈 자격도 없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다. 하 중사는 사단장님의 따님이라 그런지 병사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버릇이 있나 보군.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의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중대장님. 과학? 최 대위는 이진우 일병에게 다가가 덜덜 떠는 그의 철모를 툭 쳤다. 이봐, 이진우. 죽을 것 같나? 아닙니다. 이 일병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악을 쓰듯 대답했다. 꺼봐라. 본인도 아니라고 하지 않나? 하 중사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훈련에나 집중해. 아니면 하 중사도 저체온증이 무서워서 꾀병이라도 부리고 싶은 건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하지만 진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우 일병의 상태를 살폈다. 동공이 미세하게 풀려 있었고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다.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진우 일병을 의무실로 데려가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책임? 내가 뭘 책임진다는 거냐? 최 대위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그는 진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여기에 지휘관은 나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떠나라고 했을 텐데. 내까짓 온실 속 공주님이 감히 내 훈련 방식을 평가해? 내 눈에는 이게 단순한 가혹 행위로 보이나? 이건 실전이다. 병사들의 한계를 끌어내서 강철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내 아비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당장 이 사단으로 꺼져. 아비라는 단어가 진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그녀가 벗어나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만든 그 말이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면전에 던져졌다.
진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는 중대장님의 부하이지 사단장님의 딸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신념은 해병으로서, 부사관으로서 병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소모는 전투력 손실일 뿐입니다. 내 신념 따위는 관심 없어. 여기서는 내 방식이 곧 법이다. 최 대위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전체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전원 보트 머리 위로. 지금부터 목표 지점까지 2번 왕복한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특히 저 나약한 이진우 일병을 잘 끌고 가도록 동료애가 뭔지 몸으로 직접 깨닫게 해줘라. 잔인한 명령이었다. 이진우 일병은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그런 그를 끌고 가는 것은 조원 전체에게 끔찍한 부담이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지만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묵묵히 보트를 들어 올렸다. 진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저항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꼴이 되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 일병의 조에 다가가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었다. 내가 부축하겠다. 정신 차려, 이진우 일병. 할 수 있다. 진민의 격려에 이 일병의 눈에 희미한 초점이 돌아왔다. 다른 조원들도 말없이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진민에 대한 의구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들을 위해 지휘관에게 맞서준 유일한 간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민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강혁 대위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진민이 자신의 통제에 균열을 내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저 오만하고 건방진 여군을 사단장 딸이라는 배경을 믿고 날뛰는 저 하진민을 반드시 꺾어버려야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그날의 훈련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이진우 일병은 결국 탈진하여 의무실로 실려갔고 진민을 포함한 모든 중대원은 녹초가 되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민의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진정한 강함은 무자비한 복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전우애와 합리적인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최강혁 대위의 증오와 집착이 얼마나 더 위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표출될지를. 차가운 바다에서의 신념 충돌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훈련장에서 최 대위는 진민의 신념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철마저 녹여버릴 듯한 폭염 속에서 그는 가장 끔찍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백령도의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숨막히는 열기를 품기 시작했다. 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고 아스팔트는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며 녹아내릴 듯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 연일 계속되는 폭염 경보에 국방부에서는 전군의 야외 훈련 자제를 권고하는 지침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흑룡부대 특수수색대대 3중대에게는 예외였다. 더위는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최강혁 대위의 목소리는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더 뜨겁게 훈련장을 울렸다. 그는 국방부의 권고를 나약한 자들을 위한 변명으로 치부했다. 오히려 이런 극한의 상황이야말로 군인의 한계를 시험하고 강인함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다. 그날의 훈련은 완전 군장 산악 구보였다. 30kg에 육박하는 군장을 메고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가파른 산악 지형을 쉬지 않고 달리는 훈련.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병사들의 전투복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고
거친 숨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은 눈을 따갑게 했고 타는 듯한 갈증에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하진민 중사는 대열의 중간에서 병사들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병사들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몇몇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흐트러지고 있었다. 단순한 탈진을 넘어 열사병 직전의 위험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특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신민준 상병이었다. 평소 체력이 좋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오늘은 유독 힘들어 보였다. 안색은 창백했고 동공은 풀려 있었으며 이따금 헛구역질을 하며 비틀거렸다. 진미는 즉시 신 상병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신 상병, 괜찮나? 지금 즉시 훈련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 상병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몸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청거렸다. 진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훈련을 총지휘하고 있는 최강혁 대위를 호출했다. 중대장님, 하중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병사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신민준 상병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응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 대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그 소린가, 하중사. 언제까지 병사들 뒤치다거리나 할 건가? 그 정도 더위에 쓰러질 거면 해병 자격도 없는 놈이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 이것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강행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장님. 진민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최 대위에게는 그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시끄럽다. 내 명령에 토달지 마. 정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알아서 그 나약한 놈을 챙기든가. 나머지 인원은 훈련 계속한다. 무전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민준 상병이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진민이 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신 상병의 몸은 축 늘어져 의식이 없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열사병 증상이었다. 의무병. 진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이 달려와 그늘을 만들고 군복을 풀어 헤치고 수통에 물을 뿌리며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진미는 다시 무전기를 잡고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중대장님, 신민준 상병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의무 헬기 지원 요청해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환자 발생, 의식 불명 상태.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산 정상에서 훈련을 지휘하던 최강혁 대위가 지프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당혹감 대신 자신의 훈련이 방해받았다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쓰러진 신 상병과 그를 둘러싼 병사들, 그리고 필사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진민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고작 이 정도의 기절을 해? 이놈 하나 때문에 중대 훈련을 다 망쳐? 중대장님,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진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대위는 주변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훈련 지원 나온 소방차. 이쪽으로 돼. 훈련장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군용 소방차가 그의 명령에 따라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다가왔다. 진미는 설마 하는 생각에 최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놈에게는 찬물이 특효약이지.
그리고 저 나약한 정신 상태를 퍼뜨리는 원흉에게도 마찬가지다. 안 됩니다. 중대장님, 제정신입니까? 고압의 물은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민이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했지만 최 대위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리고 소방차 운전병에게 명령했다. 쓰아.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운전병이 망설이자 최 대위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명령이다. 당장 쏴. 결국 운전병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밸브를 열었다. 콰아으. 산악 지형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대기하던 고압 살수포에서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물이 아니었다. 사람을 날려버릴 기세의 폭력적인 물기둥이었다. 물줄기는 정확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신민준 상병과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감싸고 있던 하진민 중사를 향해 내리꽂혔다. 악! 진민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덮쳐왔다. 고압의 물줄기는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순간 눈앞이 번쩍이며 새빨간 섬광이 터지는가 싶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녀는 쓰러진 신상병을 놓치지 않으려 끝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무자비한 물줄기는 그녀의 마지막 저항마저 앗아갔다. 진민의 몸은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고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의 속으로 가라앉았다. 최강혁 대위는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사단장 딸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사고 훈련 중 발생한 불상사로 위장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한 여군의 신념을 꺾는 것을 넘어 그녀의 세상의 빛을 빼앗고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강철을 녹이는 태양 아래서 벌어진 이 끔찍한 만행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되어 흑룡부대 전체를 아니 해병대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었다. 진민의 굳게 감긴 눈꺼풀 뒤로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고압의 물줄기가 멈추자 훈련장에는 잠시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지던 물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침묵뿐이었다. 최강혁 대위는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는 두 사람, 신민준 상병과 하진민 중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뒤틀린 만족감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둘 다 의무대로 후송해. 최 대위가 나직하게 뱉은 말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과 의무병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신민준 상병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하진민 중사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창백했고 특히 강한 물줄기에 직접 가격당한 눈 주위는 붉다 못해 검보라색으로 부어오르고 있었다. 굳게 감긴 눈꺼풀 밑으로 희미하게 혈흔이 비쳤다. 하 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한 부사관이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외쳤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빛과 소리가 모두 차단된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은 후였다. 소란이 수습되고 두 대의 앰뷸런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여단 의무대로 사라지자 최강혁 대위는 남아있는 삼중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혹한 계산이 채우고 있었다. 오늘 일은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폭염에 쓰러진 전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던 중 수압 조절 실패로 부상을 입은 것뿐이다. 알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진실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최 대위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강요이자 협박이었다. 내가 다시 묻는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대열 앞에 서 있던 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 대답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똑같은 대답이 기계처럼 흘러나왔다. 사고였습니다.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진실은 공포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최강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 일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는 놈이 나온다면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라 적 앞에서 동료를 모함하는 이적 행위로 간주하겠다. 내 말 명심해라. 그는 그렇게 입을 맞춘 뒤 곧장 대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프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한 상태였다. 과도한 열의를 가진 여군 부사관이 열사병 환자를 구하려다 본인 역시 탈진하여 쓰러졌고 이에 응급냉각 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 하진민의 아버지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조금 껄끄러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사고로 위장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했다. 설마 장군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훈련 중 의욕 과다로 다쳤다는 보고를 의심하랴. 한편 유교단 의무대대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졌다. 의무대장인 윤서준 소령의 지휘 아래 모든 의무 인력이 두 환자에게 매달렸다. 신민준 상병은 다행히 신속한 조치 덕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하진민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다. 대장님,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뇌파가 불안정합니다. 충격에 의한 뇌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가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렸다. 윤서준 소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해병대에서 손꼽히는 외과 전문 군의관이었다. 수많은 훈련 부상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환자 안압 체크해봐. 그리고 즉시 CT 촬영 준비해. 윤소령은 하진민의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고 흰자위는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이건 물을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야. 거의 폭발 충격에 가까운 손상이다.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다. 함께 온 보고서에는 분명 냉각 조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그 보고서의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나 폭발물 근처에 있었던 환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외상이었다. 잠시 후 CT 촬영 결과가 나왔다. 윤서준 소령은 모니터에 뜬 영상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낮게 신음했다. 뇌출혈이 희미하게 보였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안구 쪽이었다. 세상에. 옆에 있던 젊은 군의관이 탄식했다. 영상에 나타난 하진민의 안구 내부는 처참했다. 망막 곳곳에서 출혈이 발견되었고 시신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망막의 일부가 박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정도 손상이면. 젊은 군의관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윤소령을 바라보았다. 윤서준 소령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최악의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겠어. 실명. 군인에게, 특히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윤소령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절대 안타까운 사고일 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살인미수와 다름없는 범죄 행위였다. 그는 사고 경위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보고자 3중대장 최강혁 대위. 독사라는 별명과 그의 잔혹한 훈련 방식에 대한 소문은 의무대장인 윤소령의 귀에도 익히 들어온 터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윤서준 소령은 결심했다. 이 일은 절대로 이렇게 덮을 수 없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하진민 중사의 인적사항 파일을 열었다. 비상 연락망에 적힌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보호자 부하동진 계급 소장 현직 해병대 제2사단장. 윤서준 소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었다. 일개 의무대장이 최전방 부대의 전투 중대장을 고발하고 그 대상이 현직 사단장의 딸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CT 영상 속 처참하게 망가진 눈과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한 젊은 군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단 지휘 계통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혁 대위가 이미 손을 써뒀을 것이 뻔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거짓말의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충격이 필요했다. 윤서준 소령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는 하진민을 위해, 그리고 추악한 거짓말에 가려진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의 손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의관의 양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윤서준 소령의 사무실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오가는 의무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굳게 닫힌 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최강혁 대위가 제출한 공식 사고 경위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하진민 중사의 뇌와 안구 CT 영상이 담긴 의료 기록이었다. 하나는 교묘하게 짜 맞춰진 거짓이었고, 다른 하나는 끔찍할 정도로 명백한 진실이었다. 윤서준은 두 개의 파일 사이에서 번민했다. 군인으로서 그는 지휘 계통과 조직의 안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는 환자의 생명과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갈등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무대장님, 삼중대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최강혁 대위가 들어왔다. 훈련의 먼지와 땀 냄새 대신 그는 방금 씻고 나온 듯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하의 부상에 대한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목적을 가진 자의 냉철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바쁜데 미안하오, 윤소령. 우리 중대원들 상태는 좀 어떤가 해서. 최 대위는 마치 정말로 부하를 걱정하는 상관처럼 행동했다. 윤서준은 그의 위선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신민준 상병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진민 중사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허허, 그 친구가 워낙 의욕이 넘쳐서 말이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를 하더니 결국 탈이 난 게지. 안타까운 일이야. 최 대위는 윤서준의 책상 위에 놓인 의료 기록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윤소령.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오? 알다시피 하 중사는 보통 신분이 아니지 않소. 일이 복잡해지면 우리 여단 전체가 피곤해져. 훈련 중 과로와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로 잘 마무리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소?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압력이었다. 진실을 덮고 거짓에 동참하라는 요구였다. 윤서준은 최강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대장님, 하 중사의 부상은 단순 과로나 열사병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안구와 뇌에 가해진 충격은 고압의 물줄기 같은 강력한 외부 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건 명백한 중상해입니다. 윤서준의 단호한 말에 최강혁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윤소령.
당신은 의사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임무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아니오. 내가 현장에 있었고 내가 상황을 가장 잘 아오. 내 보고를 믿으시오. 제가 믿는 것은 제 의학적 소견과 환자의 상태입니다. 의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대장님. 그 기록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소? 최 대위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윤소령, 당신도 여기서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을 것 아니오. 괜히 시끄럽게 일 만들어서 좋을 것 없잖소. 조용히 넘어가면 나도 대대장님도 여단장님도 당신의 공을 잊지 않을 거요. 하지만 만약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면. 최강혁은 말을 멈추고 윤서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 좁은 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지. 안 그렇소? 그것은 사리에 가까운 경고였다. 최강혁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윤서준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독사 최강혁이라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이대로 입을 다물고 그의 뜻대로 서류를 조작하면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탄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 간호장교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장님, 하 중사님이 잠깐 의식을 찾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윤서준은 곧장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하진미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헤매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보여 아무것도. 그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여긴 어디야? 너무 어두워. 그 처절한 속삭임이 윤서준의 심장을 예리한 칼처럼 찔렀다. 한 젊은 군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조국과 군대에서 동료에 의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혀 절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서준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군인 윤서준이 아니었다. 그는 의사 윤서준이었다. 그는 중환자실을 나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최강혁이 조작해 놓은 지휘 보고 라인을 우회할 방법을 떠올렸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법. 그는 보안이 유지되는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하진민의 인적사항 파일에 적혀있던 번호를 찾아냈다. 해병대 이사단 사단장 비서실의 직통 번호였다. 떨려야 할 손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반대편에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병대 제2사단장 비서실입니다. 윤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저는 백령도 제6여단 의무대장 윤서준 소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동진 사단장님께 긴급히 그리고 극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하진민 중사에 관한 일입니다. 한 의관의 양심이 쏘아올린 작은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 신호탄은 곧 서해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터였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사령부. 무적해병의 심장부인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긴장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 하동진 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단정하고 엄격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와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만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동진 소장은 막 서류 결제를 마치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쪽 그의 딸이 있는 백령도를 향해 있었다. 스스로 가장 험한 곳을 택한 딸이 대견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걱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비서실장인 김중령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받으셔야 할 전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백령도 유교단 의무대장이라고 신원을 밝힌 윤서준 소령이라는 군의관입니다. 하진민 중사에 관한 일이라며 반드시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민이? 하동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훈련 중 다치기라도 한 건가?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나 하동진 소장이다. 용건을 말하게. 수화기 너머로 윤서준 소령의 긴장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보고 체계를 어긴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진실이 은폐될 위험이 커 부득이하게 직통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윤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의 전말. 최강혁 대위가 제출한 거짓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 보고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진민 중사의 끔찍한 부상 상태. 현재 하 중사는 뇌진탕과 함께 심각한 안군의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특히 고압의 물줄기를 정면에서 맞아 망막에 다발성 출혈이 발생했고, 하동진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그러나 윤서준 소령의 다음 한마디가 그의 모든 통제력을 무너뜨렸다.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 즉 실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명. 그 단어가 하동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언제나 늠름하고 강인했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병이 되겠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 훈련소에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훈련받던 모습, 그리고 백령도로 떠나기 전 경례를 붙이며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당당한 눈빛. 그 빛나던 딸의 세상에서 빛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하동진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우득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왔던 장군의 이성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들끓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강혁 대위. 그가 나직하게 읊조린 이름에는 지옥의 냉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소령.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지금부터 자네는 내 지시만 받게. 하 중사의 치료에만 전념하고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둬.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발설해선 안 되네. 자네의 신변은 내가 보장하지.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전화를 끄는 하동진은 즉시 비상 버튼을 눌렀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김중령은 사단장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 얼음장군이라 불릴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집무실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김중령. 예, 사단장님. 당장 작전 헬기 띄워. 목적지는 백령도 유교단이다. 5분 내로 이륙 준비 마쳐. 지금 백령도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장에게 내 이름으로 직통 전화를 연결해. 하동진 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현장 조사라고. 유교단으로 즉시 수사팀을 급파하라고 전하게. 하동진의 명령은 벼락처럼 빠르고 단호했다. 유교단장에게도 연락해. 내가 지금 직접 간다고.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삼중대장 최강혁 대위의 신병을 확보하고 삼중대 전 병력의 이동을 금지시키라고 전해. 현장을 보존하고 모든 증인들을 격리 조치하라고.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장군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한 분노의 포효였다.
사령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부산해졌다. 몇 분 뒤 사단 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서 마린원 헬기가 굉음을 내며 로터를 돌리기 시작했다. 전투복 차림의 하동진 소장이 헬기에 오르자 헬기는 지축을 울리며 맹렬하게 솟아올랐다. 헬기는 기수를 서쪽으로 돌려 전속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하동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딸에 대한 걱정과 감히 자신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장군 하동진은 지금 없었다. 오직 아버지 하동진만 있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서해의 바람을 갈랐다. 그것은 정의를 실어 나르는 소리이자 한 아버지가 내지르는 분노의 울음소리였다. 백령도에 드리워진 거짓의 어둠 위로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최강혁 대위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은 이제 곧 한 장군의 경로 앞에서 가루처럼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백령도 유교단 사령부 상공에 나타난 헬기는 마치 분노한 신의 전차와도 같았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은 부대 전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고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별 2개, 소장을 상징하는 그 표식은 공포 그 자체였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며 일으킨 강렬한 하강풍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유교단장과 참모들이 황급히 달려 나와 부동자세로 섰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하동진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감정 하나 없는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연병장의 공기마저 벨듯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여단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오직 한 곳,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서 있는 최강혁 대위에게로 향해 있었다. 하동진은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강혁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의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마침내 최강혁의 앞에 선 하동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꿰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최강혁은 사단장의 살기 어린 눈빛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애써 태어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사단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저는 지금 부당하게 내 놈이냐? 하동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모든 한기가 담겨 있었다.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한 놈이 내 놈이냐고 물었다. 사단장이 아닌 애비로서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 순간 최강혁은 깨달았다. 이 상황은 그 어떤 변명이나 거짓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오해십니다, 사단장님. 훈련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 중사가 의욕이 앞서 무리하다가. 닥쳐라. 하동진의 일갈에 최강혁의 변명은 그대로 끊어졌다. 하동진은 더 이상 그와는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삼중대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거기 맨 앞줄에 있는 병사. 앞으로 나와. 지목당한 병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거의 기다시피 걸어 나왔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하동진은 그 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달리 누그러진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지금부터 내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본 그대로만 말해라. 내가 겪을 그 어떤 불이익도 이 애비가 아니 이 해병대 소장이 내 모든 것을 걸고 막아주겠다. 애비라는 말. 그 말에 담긴 절절한 진심이 병사의 다친 마음을 흔들었다.
병사는 하동진의 눈을 바라보다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사실은 병사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폭염, 쓰러진 신민준 상병 훈련 중단을 애원하던 하진민 중사, 그리고 그것을 묵살하고 정신력을 외치던 최강혁 대위의 모습까지. 하 중사님은 쓰러진 신 상병을 보호하려고 몸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최강혁 중대장님이. 병사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중대장님이 소방차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 중사님과 신 상병을 향해 직접 물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그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한 번 터진 진실의 본물은 막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다른 병사들의 흐느낌과 함께 맞습니다. 저희가 다 봤습니다. 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공포에 억눌렸던 진실이 한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하동진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이제는 완전히 넋이 나간 최강혁을 향해 돌아섰다. 최강혁 대위.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아니,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격조차 없다. 하동진은 헌병들을 향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이자를 살인미수,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군형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당장 압송해. 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최강혁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권위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동진 소장은 끌려가는 최강혁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의무대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아버지가 딸에게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최강혁 대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압송되자 유교단을 짓누르던 공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독사의 목이 잘려나간 것이다. 그가 쌓아올린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급파된 수사팀이 도착하면서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조사실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지난 몇 년간 삼중대에서 벌어졌던 부조리의 역사를 남김없이 기록했다. 최강혁의 폭력적인 훈련 방식, 사적인 감정이 섞인 가혹 행위,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실까지.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동진 소장이 쏘아 올린 보호라는 신호탄 아래 그들은 용기를 내어 펜을 들고 입을 열었다. 진술서는 산처럼 쌓였다. 그가 휘두른 폭력에 다친 병사들,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침묵하고 동조했던 간부들, 그리고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상급 지휘관들의 이야기까지. 수사는 최강혁 개인의 비리에서 그치지 않고 부대에 만연했던 썩은 뿌리를 향해 뻗어나갔다. 독사를 키워낸 것은 결국 침묵과 방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온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시간, 하동진 소장은 의무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마침내 딸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연병장에서와는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윤서준 소령이었다. 윤 소령은 하동진에게 깊이 경례했다. 사단장님 와주셨습니까? 윤 소령, 자네가 아니었다면 모든 진실이 묻힐 뻔했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군.
하동진은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윤소령은 담담하게 하진민의 상태를 브리핑했다. 긴급 수술로 안구 내 압력을 낮추고 출혈을 일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망막과 시신경의 손상이 심각하여 예후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동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머리와 눈에 붕대를 감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 강인하고 늠름했던 해병 하진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상처 입고 가녀린 자신의 딸만이 누워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곁에 앉아 잠든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칠지만 따뜻했던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순간 장군의 모든 위험과 이성은 사라지고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그저 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을 이 험한 곳으로 보낸 것은 아닐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현직 사단장이 자신의 딸에게 가해진 폭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가해자를 체포한 일. 그리고 그 배경에 있었던 끔찍한 부조리.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전군에 걸쳐 비인권적인 훈련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 개혁 명령이 하달되었다. 최강혁이라는 한 명의 몰락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된 것이다. 얼마 후 수사팀의 중간 보고가 하동진에게 전달되었다. 최강혁의 범죄 혐의는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쳤고 그에게는 군법이 정한 최고 형량이 구형될 것이 분명했다. 또한 그의 폭력을 방조한 대대장과 상급 부대 지휘관들 역시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하동진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법의 심판이 끝난다고 해도 자신의 딸이 겪어야 할 고통과 그녀의 눈에 드리워진 어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딸의 곁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백령도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그 노을을 자신의 딸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그녀가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철옹성은 무너졌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둡고 차가운 심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유하던 하진민의 의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익숙하고 따뜻한 체온이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순간적인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눈을 떴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패닉에 빠진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 강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진민아, 괜찮다. 아빠 여기 있다.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듣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 눈이 제 눈이 왜 이러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동진은 딸을 품에 안은 채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윤서준 소령을 급히 호출했다. 잠시 후 도착한 윤소령이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중사, 내 말 들려요?
눈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감아놓은 상태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붕대 때문이라는 말에 진미는 희미한 희망을 가졌지만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붕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져 내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결국 아버지 얼굴에 먹칠만 하고 이렇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 말에 하동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힘겹게 내뱉었다. 아니다, 진민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너는 내 짐이 아니다. 너는 내 평생의 자랑이다. 언제나 그랬다. 그는 딸을 조금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비록 딸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최우수 부사관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의에 맞서 내 부하를 지키려 했기에 자랑스럽다. 내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한 병사의 손을 잡아주었기에 자랑스럽다. 진민아, 너는 그 어떤 해병보다 용감했고 그 어떤 군인보다 강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미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사단장의 딸이라는 무거운 짐과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던 모든 발버둥이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아버지 그 자체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진민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윤서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예후에 대해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손상된 시신경의 회복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절망도,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하동진은 사단장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툰 솜씨로 딸을 위해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었으며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장군과 부하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었다. 진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육체적인 능력이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용기와 타인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다. 진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새가 우네요. 그래, 날씨가 좋은가 보구나. 하동진이 사과를 깎으며 대답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미는 나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응, 딸. 저 괜찮을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다. 설령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혼의 다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신념의 빛으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하진미는 국군 수도병원의 하얀 병실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최첨단 의료기술과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지만 그녀의 시신경에 가해진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 끝에 의사는 마침내 최종 진단을 내렸다. 빛과 어둠을 희미하게 구분하는 정도의 광각은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의 시력 회복은 현대 의학으로는 어렵습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지만 진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굳게 감긴 눈꺼풀 너머로 펼쳐진 영원한 밤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절망의 단계를 지나 체념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이 어둠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녀의 곁은 언제나 아버지 하동진이 지켰다. 그는 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함께 점자를 배웠고 소리와 촉감으로 세상을 인지하는 법을 익혔다. 장군의 위엄을 내려놓은 아버지는 그저 딸의 재활을 돕는 평범한 늙은 군인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사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주범인 최강혁 대위에게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불명예 전역과 함께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했던 상급 지휘관들 역시 모두 군복을 벗게 되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이자 한 젊은 군인의 빛을 빼앗은 죄의 대가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진미는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창밖의 세상은 그녀에게 그저 희미한 빛의 얼룩으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그녀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녀는 더 이상 전장을 누비는 해병이 될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렸다. 군인 하진민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전역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군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결심을 눈치챈 하동진은 아무 말 없이 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며칠 뒤 병실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백령도 유교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그녀의 부사관 동료들과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어색하게 경례를 붙이며 저마다 준비해온 작은 선물들을 내밀었다. 하 중사님 덕분에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중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빨리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진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신념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모든 진실의 첫 번째 문을 열었던 의관 윤서준 소령이었다. 그는 이제 소령이 아닌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녀의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 시스템 개혁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중사, 아니 이제 하진민 씨라고 불러야 하나? 윤서준은 멋쩍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덕분에 군대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 훈련소부터 야전 부대까지 맹목적인 정신력 강조 대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 인권 존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약함의 동의어로 쓰이지 않게 되었고, 모두 당신이 시작한 붉은 파도 덕분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부사관 학교에 있는 내 동기에게 들었는데 요즘 임관하는 신임 하사들 사이에서 당신은 영웅이라고 하더군. 가장 존경하는 선배 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하진민 중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들은 당신처럼 부하를 지킬 줄 아는 진짜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이요. 그 순간 진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져나왔다. 칠흑 같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군인의 임무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며칠 후 하진미는 아버지에게 부탁해 해병대 부사관 학교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교장실에 들어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저는 전역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곳 부사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군인이 교관이 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중사 그 마음은 고맙지만 교관 임무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투 기술이나 사격수를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미는 보이지 않는 교장의 눈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제 경험을 가르치겠습니다. 지휘관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인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왜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교보제가 되어 제 후배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그리고 제가 겪었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해병으로서 조국에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하동진 소장을 바라보았다. 하동진은 그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줄 뿐이었다. 그 눈빛은 내 딸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1년 후 해병대 부사관학교. 강의실은 갓 임관을 앞둔 신임 하사들의 젊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붉은 명찰이 강의실의 조명을 받아 유난히 반짝였다. 모두의 시선이 강단으로 향했다. 하진민 중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강단에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어떤 교관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교탁 앞에 멈춰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비 부사관들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준비해온 점자 교환을 만지는 대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나직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지키는 법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젊은 부사관의 이야기, 불의에 맞섰던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시간과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찾은 작은 빛에 대한 이야기까지.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젊은 해병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선배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역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를 배우고 있었다. 강의실 맨 뒷자리 하동진은 묵묵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딸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보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하나의 등대가 되어 대한민국 해병대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밝히고 있었다. 하진민이 시작한 붉은 파도는 그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정의롭고 더 강하며 더 따뜻한 군대를 만드는 거대한 개혁의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 서해를 넘어 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터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